하루설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숙종부터 정조까지 왕실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피비린내 나는 암투와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자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유배라는 이름의 산송장이 되어 우리 국토의 가장 척박한 끝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평생을 가시울타리 안에서 숨죽여야 했던 조선의 유배제도. 오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유배지가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천리기 위해서 어떤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는지 장대한 대서사시로 그 설계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설계된 지옥 유배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조선시대 형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단연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들에게 사형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유배였습니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죄의 무게에 따라 2000리, 2500리, 3000리라는 거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조선 왕실의 기묘한 숫자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한반도는 끝에서 끝까지 가도 직선거리가 3000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리 유배를 보냈을까요? 숙종 4년인 1678년 상평통보가 발행되며 세상이 뒤집히던 시기, 숙종은 정적들을 제거할 때 이 거리의 함정을 아주 잔인하게 이용했습니다. 직선거리가 안 나오면 굴절거리를 적용했습니다. 평지로 가면 금방 갈 길을 일부러 험한 태백산맥을 넘게 하고 강을 9번 건너게 하며 갯벌을 돌아가게 만들어 강제로 3000리를 채운 것이죠. 한양에서 뻔히 보이는 섬을 가는데도 보름 이상이 걸리게 만드는 이 정교한 괴롭힘, 그것이 유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배는 단순히 멀리 가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질에 따라, 그리고 왕의 분노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죄인이 받게 될 유배의 등급은 6가지였습니다. 본향안치, 그나마 가장 자비로운 등급입니다. 죄인의 고향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죠. 아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 숨통은 트였지만 평생 큰 선비로 대접받던 이가 고향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외방안치, 가장 일반적인 유배입니다. 연고가 전혀 없는 낯선 땅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사투리도 안 통하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도부터 유배지로 가던 도중 특정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 멀리 변방으로 가야 하는데 주로 병이 들거나 어떤 이유로 이내 가던 길을 멈추고 중간 지점에 고을에 머물게 하는 형벌입니다. 언제 다시 떠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죄인을 가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절도안치, 여기서부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육지와 완전히 단절된 외딴 섬으로 보내는 것이죠. 거센 파도를 뚫고 섬에 도착하는 순간 죄인은 살아있는 유령이 됩니다. 훗날 숙종의 여인이었던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제주도로 절도안치 되었을 때 그는 매일 바다를 보며 광기에 젖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위리안치, 유배의 끝판왕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집 주변에 사람 키보다 높은 탱자나무 가시울타리를 빽빽하게 칩니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은 물론 가시나무 때문에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습니다. 죄인은 좁은 방 안에서 가시나무 그림자를 보며 서서히 미쳐가게 됩니다. 영조가 정적들을 숙청할 때 가장 애용했던 방식이 바로 이가시 감옥이었습니다. 천역, 양반 신분을 박탈하고 노비처럼 강제 노동을 시키는 유배입니다. 주로 변방에 군사시설을 짓거나 소금을 굽는 일에 투입되었는데 평생 분만 잡던 선비들에게는 차라리 죽음이 나은 굴욕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등급과 장소를 배치할 때 소름 돋는 정치적 계산을 했습니다. 남인 세력은 추운 함경도로, 서인 세력은 먼 전라도 섬으로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가진 지역적 기반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따뜻한 남쪽에서 살던 선비가 영하 30도의 북쪽 변방에 던져졌을 때 느끼는 공포, 그것은 숙종이 의도한 정치적 거세였습니다. 이러한 유배의 등급 체계는 훗날 영조에게 이어져 사도세자의 주변 인물들을 잔혹하게 솎아내는 도구가 되었고, 정조에 이르러서는 억울하게 유배간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여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기회의 창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절반의 죄인이 길 위에서 죽어나갔다는 사실을요. 조선의 유배는 왕이 베푸는 죽이지 않는 자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서서히 지워버리는 가장 세련된 폭력이었습니다. 제2부 천리길의 비명 움직이는 지옥과 길 위의 암살자들. 유배지가 결정되는 순간 죄인은 그날로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1762년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신하와 나인들은 굴줄거리가 적용된 삼천리 길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지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유배는 국가가 단 한 푼의 여비도 대주지 않는 자비 형벌이었습니다. 죄인을 끌고 가는 포졸인 나장들의 식비, 숙박비, 심지어 그들에게 주는 뇌물까지 전부 죄인 가족의 몫이었죠. 가문이 몰락해 돈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장들은 죄인을 짐승처럼 다뤘습니다. 길가에 내버려 두어 굶기거나 더 빨리 걷지 못하느냐며 발바닥이 터진 죄인을 곤장으로 내리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백에게 절반은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 위에서 굶어 죽거나 매를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한양을 떠나며 처음 만나는 강, 한강을 건너는 도강이었습니다. 당시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였습니다. 죄인이 나룻배에 몸을 싣는 순간 등 뒤의 도성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조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압송 과정에서의 고통을 극대화하라고 은밀히 지시하곤 했습니다. 1762년 당시 유배길에 올랐던 한 선비의 일기를 보면 나장들은 일부러 상주가 사는 마을이나 험한 고갯길만 골라 죄인을 끌고 다녔습니다. 죄인이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려는 심리적 살인이었죠. 또한 길 위에는 늘 자객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권력자들은 유배객이 혹시라도 나중에 복귀하여 복수할까봐 유배지로 가는 도중 사고사를 위장해 암살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강을 건너다 배가 뒤집히거나 주막에서 먹은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 시기였죠. 유배객은 하루에 무려 80리, 약 32km 이상을 걸어야 했습니다. 집시는 하루도 못 가 너덜너덜해졌고 맨발에서는 피와 진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장들은 기한 내 도착이라는 명목으로 쉼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전라도 섬으로 가는 유배객들이 넘어야 했던 전북 완주의 이선화, 전남 나주의 율정점은 이별의 성지이자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훗날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가 1801년 헤어질 때 서로의 손을 잡고 살아서 보자며 오열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걷는 그 길은 이미 숙종 때부터 영조를 거쳐 수만 명의 선비가 핏물을 뿌리며 지나간 길입니다. 숙종의 분노가 길을 만들고 영조의 고집이 그 길을 가시밭으로 만들었으며 그 길 끝에서 사도세자의 신하들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배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서서히 찌시겨 영혼만 남게 만드는 잔혹한 연옥의 과정이었습니다. 제3부 섬에 갇힌 태양가시 울타리 안의 생존과 종말. 천리 길을 버텨 유배지에 도착해도 그곳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은 보수주라고 불리는 집주인의 감시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보수주는 죄인의 식사와 행동을 일일이 관해 보고하는 감시자였죠. 나라에서 밥을 주지 않으니 선비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서거한 1800년 이후 정조의 개혁 세력이었던 실학자들이 대거 유배지로 쫓겨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조선의 민낯을 마주합니다. 한양의 궁궐 안에서는 책으로만 읽었던 백성들의 굶주림을 유배지인 강진이나 흑산도의 척박한 땅에서 몸소 체험한 것이죠. 가장 가혹한 형벌인 위리안치를 받은 자들은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처진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늙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기묘한 유배지의 풍경이 있습니다. 유배객들은 죽지 않기 위해 지식을 팔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촌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쌀 한 대박을 얻거나 마을 부자의 비석 글씨를 써주고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며 무려 500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유배지 근처의 가난한 아이들이었고 그의 먹물은 자신의 억울함과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배객이 다산처럼 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독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눈을 찌르거나 매일 바다를 향해 절규하다 미쳐버리는 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 시절 차에 지독하게 집착했습니다. 육지에서 오는 차 한 잔이 그에게는 유일하게 한양과 연결된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명작 세안도에는 유배지에 시린 바람과 가시 울타리에 날카로움이 고스란히 박혀 있습니다. 유배의 진정한 종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왕의 은혜를 입어 돌아가는 복권이고 다른 하나는 유배지에서 받는 사약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유배지에서 평생을 기다리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관리가 건네는 사발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전하께서 너에게 죽음을 내리셨다.
이 한마디에 20년의 기다림은 허사가 되고 죄인은 가시 울타리 안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숙종이 뿌린 당쟁의 씨앗이 영조를 거쳐 사도세자를 죽였고 그 슬픔을 안고 유배지로 떠났던 자들의 무덤은 이제 잡초만 무성합니다. 훗날 정조가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이곳은 그 누구도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는 도시가 될 것이라 선포했던 것은 100년 넘게 이어진 이 잔혹한 유배의 연대기를 자신에 대해서 끝내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유배는 조선 왕조를 지탱한 거대한 통치 시스템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의 가장 밝은 별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버린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의 유배지 선정 기준부터 그 처절한 정착 과정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배는 단순히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세련되고도 잔인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삼천리 길을 돌아가게 하고 가시나무 울타리에 가두어 햇빛을 가리고 평생 고립시키는 것.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지독한 고독과 가시 울타리 안에서 조선의 가장 위대한 사상과 예술이 꽃을 피웠습니다. 영조의 결벽증이 유배 보낸 신하들의 눈물 위에서 세워졌고 정조의 개혁안이 유배지에서 돌아온 학자들의 손끝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지로 즐겨 찾는 제주도의 돌담길이나 강진의 다산초당에는 300년 전 그 길을 피눈물로 걸었던 이들의 발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유배라는 형벌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회복력, 그리고 조선 왕실 100년의 비극이 어떻게 이 제도와 얽혀 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루설화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